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닥쳐온 진실에 숨이 멎을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가족 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난 뒤 어떻게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주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란 남자가 외도로 가출하면서 엄마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아버지란 인간은 원래부터 집안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바람을 밥 먹듯 피워대고 집안엔 패만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민폐만 끼치다가 어느 날엔가 갑자기 짐을 싸더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동안 그 사람을 기다리셨지만 그 남자는 결국 무책임하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엄마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했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도 손재주로 유명한 한복 장인이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고운 천들을 다듬어내는 손길이 정말 예술이었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날마다 밤을 새우며 일하셨고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옆에서 바늘 쌈지를 정리하고 천을 골라주며 일을 도왔어요. 그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저도 전통 한복 디자인을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죠. 엄마, 이거 색깔 어때? 저쪽 천이 더 낫지 않아? 우리 딸 눈썰미 좋네. 맞아, 저게 더 고급스러워 보여. 역시 내 딸이야. 근데 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제도 밤새 떠면서. 괜찮아, 너희 엄마 아직 젊다.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힘이 나지. 엄마와 저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복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엄마가 하시던 소규모 한복집을 리뉴얼해 브랜드화했어요. 단순히 전통만을 고수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현대식 전통을 모토로 한 한복 브랜드로 성장시켰죠. 저희는 특히 웨딩 홀레복 쪽에 집중했어요. 신부용 한복과 신랑용 홀레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잡지나 방송에 출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브랜드는 점점 이름이 알려졌고 어느새 꽤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되었죠. 엄마는 디자인 작업을 주로 맡으셨고 저는 사업 운영과 전체 디자인 총괄을 맡아 담당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해볼까? 이제 디자인은 나한테 좀 맡겨봐. 아직 멀었지. 한복은 그냥 예쁘게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야. 너도 알잖니. 전통의 맛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치, 나도 이제 꽤 아는 것 같은데 그 맛. 그렇게 일에 집중하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웨딩 전문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는 프리랜서였는데 처음엔 협력해 몇 번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성실한 태도와 섬세한 촬영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점점 자주 일하게 되었고 일이 끝나고도 연락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으로도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을 결심했어요. 엄마도 사람 됨됨이 괜찮아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시가 쪽을 만나게 됐는데 외관상으로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해 보였어요. 시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까칠한 면은 없는 평범한 분이었고 그에 반해 시모는 뭐랄까 좀 말이 많고 참견이 심한 타입이었죠. 좋게 말하자면 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 표현을 빌리자면 딱따구리 스타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너희 시엄마 될 사람이 영. 나는 별로다. 사람 상대하며 몇천 명은 봐온 내가 보기엔 사람이 영 아니야. 솔직히 내가 봐도 그렇긴 해. 그래도 왜 그런 말 많은 타입들이 정도 많고 그렇잖아. 좀 푼수대기 같기는 해도. 그래 뭐 사람이 악하게야 하겠니? 그래도 네가 마음고생할까 봐 그런 거지. 영 쉬운 양반은 아니겠더라.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시부모가 하나같이 꼭 마음에 들어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렀고 결혼 후에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범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저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 일했어요. 남편은 스타트업 운영으로 바빴지만 서로의 일에 존중을 보내며 배려했죠. 그런데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무렵 시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나 니네 매장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내다오. 나 한번 구경 좀 시켜줘. 괜찮지? 아, 네, 그럼요, 어머님. 언제든 오세요. 매장이야 늘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쯤은 어때? 너희가 만든 옷들이 그렇게 예쁘다더라. 나도 직접 보고 싶네. 당시 저는 그저 관심이겠거니 했고 제가 일하는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예의라 생각해서 흔쾌히 모셨어요. 시모는 매장을 둘러보며 요즘도 이런 천이 나오냐며 옛날에 본인도 바느질 좀 했다며 옛 추억에 젖은 듯 천을 만지작거리며 웃으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르신들 특유의 정감 섞인 반응이라 여겼죠. 옆에서 엄마는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으셨고 저는 둘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직접 고른 원단이라며 웬 천을 들고 매장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 이건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많이 썼던 거야. 이 천 한번 써봐. 너희 가게가 다 좋은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너무 없더라.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내가 아는 데가 있지. 옛날엔 이런 게 진짜 귀했거든. 요즘은 안 쓰지? 그래도 이거 예쁜데 한번 써봐. 이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얼마나 괜찮은데. 감사해요. 저희가 잘 써볼게요. 엄마는 그 천을 살펴보다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말은 아끼셨어요.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죠. 솔직히 시모가 뭘 알겠어요. 전문가인 저희한테 와서 아는 척 해대는 게 좀 성가시긴 했지만 그러다 말겠거니 한 거예요.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니 평소에도 그러니? 참 사람이 본스 없이 말이야. 같은 말을 해도 어다르고 아다른 법인데 참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 어휴, 우리 시엄마가 좀 그런 편이긴 하지. 그래도 이거 신경 써서 가져오신 거니까 한두 번 정도는 써보면 어때? 아유,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점점 자주 매장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식을 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니 점점 손님이 오면 직접 차를 내오거나 원단 설명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저 손님한테 어머님이 원단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어머님이요? 네, 방금까지 저희 옆에서 이건 어떤 천이고 저건 어디서 가져왔다며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게 좀 자꾸 틀린 정보를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네, 알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내가 가볼게요. 어느 날은 아예 작업실 뒤편에 앉아 저희 디자이너가 초벌 디자인 스케치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요즘은 저런 걸로 돈이 되나?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요즘 트렌드라 젊은 층한테는 꽤 인기 있어요. 그래? 아유, 난 잘 모르겠더라. 한복이라는 게 전통스럽고 고풍스러운 맛이 있어야지. 죄다 알록달록 품격이라는 거는 없으니 말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점점 저희 브랜드에 자기가 무슨 지분이라도 있는 듯이 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디자인했고 이 원단은 내가 추천했어. 내가 방향을 다 제시를 해줬다고 할 수 있지?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걸 직원들이 몇 번이나 목격을 했죠. 실장님, 저 오늘 어머님이랑 부스 같이 있었는데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보고 고객님들한테 원단 추천할 때 본인 얘기도 꼭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방향을 제시했다나 뭐라나. 실장님 시어머니라고 하셔서 최대한 예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저 정말 더는 못 두고 보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알겠어요. 아휴, 제가 다 죄송하네요. 일단 고생하셨어요. 시모는 급기야 저희 브랜드 공식 행사에 저 몰래 나타나 전시 부스를 사실상 도맡아 운영한 일도 있었어요. 저는 출장 중이라 현장에 없었는데 나중에 직원한테 어머님이 자기를 공동 대표처럼 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더는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공동 운영자라고 하시던데요? 네? 공동 운영자라뇨? 저번 행사 때 어머님께서 그렇게 소개하시길래 저희도 당연히 그러신 줄 알았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쪽은 따로 대표나 공동 운영자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여전히 단독 대표시고 제가 총괄해서 운영 중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시모는 단순히 관심을 넘어서 저희 브랜드에 깊숙이 개입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능구렁이처럼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서는 치밀하게 자기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한테 매장에 너무 자주 오지 말아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우리 브랜드에 너무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 손님들한테도 뭐 공동대표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유통업체도 그렇게 오해하더라. 정말? 그랬어? 몰랐네. 알겠어. 내가 한번 말해볼게. 고마워.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엄마랑 내가 대놓고 말하기엔 아무래도 좀 껄끄럽고 그렇잖아. 남편이 나서서 시모에게 말을 해줬고 한 며칠은 뜸한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가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단골 고객에게 시모가 요즘 애들은 전통의 미를 잘 몰라서 본인이 대신 감수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또 어떤 날은 견본 원단을 마음대로 꺼내 손질해 놓기도 했고 심지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 손님에게 한복이 좀 칙칙하니 다른 색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며 제 디자인을 멋대로 바꿔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시모를 조용히 불러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브랜드 운영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제 손을 거쳐야 하고 디자인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 누가 뭐래니? 어머님이 오셔서 자꾸 이것저것 디자인이나 운영에 입을 대시면 솔직히 저희로선 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얘는 뭐 내가 입을 댔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처럼 가게 운영을 안 했다 뿐이지? 이쪽에선 나 나름 베테랑이야. 내가 미싱 잡은 경력이 얼만데. 아무리 그러시다고 해도 저희는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저희 일에 깊이 들어오시면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래, 알았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딱 똥 씹은 표정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거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이야기한 며칠 뒤 친구들 모임에서 시모가 이제는 매장도 못 간다며 삐딱하게 말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시모 친구네 가게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쪽 통해서 흘러들어온 얘기였죠. 그 후로 시모는 매장의 발길을 끊었고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교묘해지기 시작했죠. 3년째 저희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사장이 요즘 실력에 비해 월급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이간질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본인이 디자인한 거였는데 결국 사장이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뉘앙스를 흘렸다고 들었어요. 실장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제 월급이 과하다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시어머님이 지나가면서 그러셨거든요. 두 분이 요즘 그 얘기 많이 한다고. 아니요. 그런 말 전혀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미경 씨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아는데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저희 회사 내부 문제인데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런 비슷한 일은 여러 번 계속됐어요.
직원들이 대놓고 반발하진 않았지만 엄마나 제가 지시를 내릴 때마다 작은 반문이 생기고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원단재단을 다시 요청했을 때 실장이 엄 사장님은 그냥 이대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라며 반박하듯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성이 엄씨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사장이 됐냐고요. 엄 사장이라니요? 아니 저희 브랜드 사장님은 저희 엄마예요. 죄송해요. 그냥 어머님이 요즘 매장 일을 많이 챙기셔서 헷갈렸어요. 두 분이 원단 문제로 자리 비우실 때 와서 이것저것 많이 챙기셨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혼동되게 말하지 마세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저희 엄마와 제가 책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이제 제대로 공식적으로 선을 그을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더는 이대로 두면 정말 우리 브랜드에 균열이 생길 거라는 강한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중히 얘기해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제대로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이번엔 확실히 말할 거야. 더 이상은 못 참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시가랑 문제 생기면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이제는 우리 사업을 지켜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주제도 모르고 우리 사업에 말대 꽂게 생겼다니까. 진짜 정도를 모르는 인간이야. 그렇게 때를 벼르던 어느 날 결정적인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전통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기념 전시회에 저희 브랜드가 초청을 받았고 저는 직접 큐레이션한 홀레한복 세벌을 출품했어요. 그날 행사장은 굉장히 붐볐고 저희 부스는 포스터에 브랜드 소개와 함께 제 이름 디자이너 양력까지 적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저는 손님들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작품 설명을 하고 있었고 유통업체 관계자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라인은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색감은 현대적인 조화를 주려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께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전통적인데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최근 트렌드에도 잘 맞고요. 감사합니다.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요즘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늘 연구하고 있어요. 역시 디자이너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돌아볼 필요도 없이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이 디자인은 원래 우리 집안에서 입던 양식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제 조언을 아주 잘 반영했죠. 그러세요? 시어머님이랑 며느님이 동업을 하시다니 정말 의미가 깊네요. 웜단부터 그 색조합까지 다 제가 도와줬어요. 사실상 공동기획이라고 해도 되지. 너무 멋지네요. 며느님께서는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웃으며 대충 얼버무리긴 했지만 표정을 다잡느라 진땀이 났죠. 어머님이 늘 응원해 주시죠. 아유, 응원만 했나? 이건 사실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야. 그 자리에 유통업체 고객, 재단 관리자까지 있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해당 디자인은 3년 전부터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라인입니다. 원단 선택부터 재단, 봉제까지 전부 내부 팀의 작업이고요. 브랜드 관련 설명은 저희 내부 디자이너나 대표인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머님도 외부에서 브랜드 대표처럼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더니 곧 울먹이기 시작했죠. 아니 얘, 너 지금 나를 이렇게 꼭 망신을 줘야겠네? 지금까지 내가 도와준 게 얼만데 저를 찍으러 무안을 줘? 나는 며느리가 잘 되라고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진실문을 도운 건데 매번 이딴 식이야 정말. 나보고 나서지 말라느니 조용히 있으라느니. 그 소리에 몇몇 손님이 저를 곁눈질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브랜드는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조그맣게 하는 가족 사업이 아니라 공식 법인입니다. 어머님이 이것저것 참견해가며 조언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운영 방침과 개발에 대해선 어떠한 외부 관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과하게 개입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 시장은 싸늘한 기운으로 뒤덮였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비난하며 주변에다 막 억울하다고 떠들어대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이 없어 정이. 응? 지 씨애미한테 말하는 뻔지하고는. 아니 내가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못 되라고 하는 말이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선을 안 지키시고 무례하게 구시니까 저도 더는 어쩔 수가 없네요. 공적인 자리에서 무안하시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어머님이시라는 거 아시죠? 시모는 큰 소리로 제 욕을 해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저는 시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임신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시기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시모를 더 받다가는 태교고 뭐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랑 나는 당분간 연락 안 할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머님 더 받다가는 나도 뱃속에 우리 아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잘 막을게. 그저 당신만 생각해. 미안해 여보. 괜히 불편한 상황 만들어서. 그런 소리 마. 어머니 선 넘으시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뭐. 그렇게 그날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도 연락 한 통 없이 저는 시모와 반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시모도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고 남편도 중간에서 절대 제게 그런 연락이 닿지 않도록 막아줬어요.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날이 올 때까지 소리 없는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연락 끊고 지낸 지 반년이 지나 출산을 마치고 산후조리원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일로 오지 못하게 돼 혼자 퇴원을 하려는데 그 순간 건물 앞에 멈춰선 택시가 보였어요. 시모가 내리더군요. 그동안 시모는 단 한 통의 안부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어요. 아이를 낳은 걸 알고도 축하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죠. 물론 저도 연락할 생각조차 없었고요. 그런데 하필 퇴원 당일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모는 뻔뻔한 얼굴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이제 그 몸 다 회복했잖아. 그동안 제사도 못 지냈으니까 오늘 가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지. 오늘 저 퇴원하는 날인데요. 그러면 언제 하려고? 어서 가자. 잠깐만요. 남편이랑은 얘기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너랑 나랑 가면 되지. 얼른 애 챙기고 타. 순간 당황했지만 시모는 이미 택시도 불러두었다며 저를 반쯤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 그렇게 저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남편도 없이 시가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한 시가의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어요. 교자상 4개가 일렬로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엔 나물이며 전 재료며 각종 식재료가 한가득 나열돼 있었어요. 부엌에는 생선 손질된 게 그릇마다 담겨 있었고 고기 전용 냄비엔 핏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그동안 제사 못 지낸 거 오늘 다 몰아서 해. 시집 와서 네가 이 정도도 못하면 어디 딸 낳고 엄마 노릇 하겠니? 지금 저 산후조리 끝나고 막 나온 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 다 회복했잖아. 여든 것들은 아주 팔자도 좋지. 산후조리다 뭐다 해서 한 달씩 퍼질러 쉬고 말이야.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준비나 해.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 앞에 앉았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전을 부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시모는 옆에서 끊임없이 긁어댔어요. 아이고 그렇게 전 부치면 안 되지. 기름 온도 조절도 못하냐? 네, 온도 맞춰보고 있어요.
요새는 뭐로 배워왔길래 저딴 걸 하니. 아유, 내가 네 친정엄마였으면 아주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었을 거다. 아이고, 저꼴로 뭔 전통 한복 브랜드 대표라고? 내가 고꼬라지로 장사하면 당장 문 닫겠다. 그 순간 제 속은 마치 솥안의 물처럼 끓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은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저는 계속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결정적으로 제 인내심을 깨뜨리는 말을 하더군요. 이래가지고 배운 게 없는 애를 집에 들이는 거 아닌데 애비 없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니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액자 걸려고 거실에 내놓았던 망치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부모 하나 없이 커서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하지? 다시 말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애비 없는 애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끝내는 시어머니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망치를 집어들어 교작상 위로 힘껏 내리쳤죠. 이제 그만하세요.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려. 그 순간 상 위에 있던 전 접시가 튀어나가고 기름 묻은 전판이 바닥을 뒹굴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모두가 굳어버린 차에 저를 쳐다봤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모두가 얼어붙은 채 거실 한복판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상상 못했겠죠. 제가 바로 이 날을 기다려왔다는 걸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꺼낸 건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는 단단하게 밀봉돼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수십 번이고 그 내용을 들춰봤다는 뜻이겠죠. 제가 왜 참다가 오늘 터졌는지 아세요? 단순히 이깟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님과 저 사이의 마지막 날이 될 거니까요. 아이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거 전부 어머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아버님도 보셔야 할.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장판 위에 순서대로 펼쳐지는 A4 용지들, 등기부 등본, 계좌 입출금 내역, 세무서 서류 복사본, 폐업 사업자 등록증 등이 거실에 어지럽게 늘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시모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었어요. 저희 브랜드의 법정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예전 한복 납품 계약서에 적혀있던 법인 명의가 눈에 띄었어요. 그 법인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선뜻 떠오르지 않았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미 폐업 상태였지만 주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며칠 뒤 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죠. 해당 법인이 집 나간 제 아버지란 사람 명의라고 하더군요.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후로 친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간 뒤로 그에 대한 기억은 제 안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법적 서류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주소지를 찾아 나섰어요. 주소지로 기재된 곳은 오래된 사무실 건물 2층이었고 낡은 간판에 페인트 칠이 벗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날 그 건물 현관 앞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건물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남자는 제 친부였어요.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알아보겠더라고요.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걸음걸이. 처음엔 너무 놀라 도망치듯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나란히 걸어 나오던 여자를 보고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친부의 팔짱을 끼고
얼굴을 바라보다 입을 맞추는 그 여자는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시모였거든요. 몸이 굳었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둘은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로 손을 잡고 걸어 나왔고 저는 몇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사람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다 들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되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곳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조용히 시모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사설 흥신소에 의뢰했고 자료가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밝혀진 진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우리 집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불륜의 상대가 다름 아닌 지금의 제 시모라는 사실이었어요. 거기다 제가 목격한 대로 그 불륜은 잠깐의 과거가 아니었어요. 시모는 시부와 재혼한 뒤에도 제 친부와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둘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업과 자금 운영까지 공유하는 관계였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했던 유령 회사가 아직도 활동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최근까지도 해당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입출금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기록을 남편에게 공유했습니다. 여기 이것 봐. 이게 문제의 계좌야. 법인 명의는 폐업 상태인데 계좌는 살아있지? 그리고 돈은 계속 오가지. 그 돈이 어디서 흘러온 줄 알아? 혹시 우리 아버지 회사? 맞아. 아버님 명의 생활비 계좌. 아니 회사 운영비 계좌. 전부 다. 내가 회계사 통해서 확인했어.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자금 흐름이 시부의 공식 자금과 엮여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부조차 모르게 그의 돈이 둘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모든 걸 폭로하자 시모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눈에 띄게 당황했고 입꼬리는 경련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시부는 처음엔 뭔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하자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이 모든 자료는 곧 변호사를 통해 정식 수사 요청서로 제출될 겁니다. 이미 담당 변호사와 국세청 고발 절차도 논의 중이고요. 아이 그럼 지금 이 돈들이 내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말이냐? 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과 제 친부가 함께 공모해서요. 너 제정신이야? 네가 요 편에 이 제정신이냐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요. 여보 진정이란 말이 나와? 이 파렴치한 여편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 순간 거실이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시모는 마치 벽처럼 굳어버린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모의 바로 그 처참한 몰골을 보기 위해 이 모든 걸 저는 지난 몇 달간 준비해왔죠. 무섭기도 했고 중간에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언젠가는 꼭 이 진실을 터뜨릴 날이 올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날 이렇게 터뜨리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망치질과 함께 말이에요. 이게 다 뭐야? 내 돈을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한 거냐고? 여보, 아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줘요. 봉투 안에는 인쇄된 등기부 등본, 명예대조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좌 흐름표, 위조 정황이 드러난 통신 기록까지 꼼꼼히 모은 자료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심지어 시모와 제 친부가 함께 찍힌 사진도 몇 장 끼워져 있었어요. 그걸 넘기는 시부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였고 저는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다 진짜냐? 나를 20년씩이나 속이고 내 돈으로 그런 인간이랑 아직도.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모습에 결국 시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나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네가 발 디딜 곳은 여기 없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한순간에 미쳐서 잠깐 돈에 눈이 멀어 그랬어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여보. 그요 그간다 물어? 어디서 네가 아직도 여보의 소리를 붙여? 시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댔지만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식탁 끝을 움켜쥔 손에 핏대가 서고 눈가까지 떨리는 시부와 무릎을 꿇고 쇼인지 뭐인지 오열을 해대는 시모, 그리고 넋이 나간 다른 가족들을 두고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해야 할 말과 보여줘야 할 진실은 이미 그 상 위에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워대는 걸 쳐다보고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 집의 마지막 남은 끈조차 손에서 놓아버린 기분이었고 기묘한 후련함과 씁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시부의 충격에 빠진 절규, 시모의 울부짖음, 남편이 두 사람을 말리려 애쓰는 소리까지 뒤엉켜 한데 섞인 채 문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일단은 집에 가자. 당신 너무 고생했겠다. 나 이제 정말 더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진짜 미안해. 그리고 또 혼자 겪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 아주 후련해. 정말 후련해졌어.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가 넘겨준 자료로 곧장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시모와 제 친부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고 고소 내용은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명예 사업체 운영, 자금 세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무려 6개 조항에 달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수개월간 준비한 서류를 보고 감탄하듯 말하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소명은 충분합니다. 추가 조사도 필요 없겠는데요. 이걸로 정말 끝낼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법리적 판단에 맡길 때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예상대로 시모와 내 친부가 수년 전부터 위장사업체 명의로 자금을 운용해온 정황이 드러났어요. 특히 문제는 시부 명의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거였어요. 그 돈이 시모를 거쳐 내 친부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회계 추적 결과는 모든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죠.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위조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기록도 드러났고 사업자 등록 정보 역시 위장된 주소와 사망한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부분도 있었어요. 게다가 그 회사는 겉으로는 휴업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개인 계좌를 통해 소액 거래를 반복하며 세탁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어요. 피의자들 모두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이 정도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 없겠네요. 그럼 이제 구속까지 가능하겠죠? 네, 도주 우려만 입증되면 구속영장은 바로 청구될 겁니다. 결국 시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구속 수감됐고 제 친부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구속 기소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제야 천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엄마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나 봐요. 일부러 엄마한테는 사건이 다 정리될 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속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어찌나 다행스럽던지요. 내가 그 인간 옛날에 바람나서 집 나갔을 때도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 세상에 그 상대가 네 시어머니였다는 걸 이제 와서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니? 이거는 정말로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겠네. 아유, 이걸 어디 가서 말을 하니. 엄마, 나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참 말을 못했어. 아이고, 그 인간은 옛날부터 뼛속까지 이기적이더니 결국 저렇게까지 추락을 하는구나. 그리고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결국 뒤로는 그딴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남의 돈 빼돌리고 속이고 살더니만 이제 콩밥 먹을 차례가 온 거지. 엄마, 그나저나 진짜 너무 통쾌하지 않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 진짜.
통쾌하지. 한편으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용기 내서 다 밝혀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으면서 내가 진짜 등골이 서늘해. 잘못하면 우리까지 다 피해 입을 뻔했는데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그리고 엄마는 네가 저런 악한 사람들이랑 피로라도 얽혔다는 사실이 그냥 아유 너무 치 떨리도록 싫다. 엄마는. 엄마 이제 우린 괜찮아. 저 사람들은 저기서 서로 원망이나 하면서 살겠지. 이제 우린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그래 맞다 맞아. 앞으로는 저런 악독한 사람들에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끼리 튼튼하게 살자. 아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 고맙다 우리 딸. 고마워. 1심 판결은 예상보다 빨랐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시모는 징역 4년, 제 친부는 징역 5년. 두 사람 모두 항소를 준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량 감경은 사실상 어려웠어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 당신 아니었으면 아무도 이걸 못 밝혔을 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아 당신이 왜 미안해. 당신이 무슨 죄겠어.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속였는데. 그리고 뭐 당신 친모도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한 죄 다 미안해. 장모님께도 괜히 죄송하고. 사실 한동안은 남편과 조금 어색한 시간이 있었어요. 괜히 서로 말을 아끼게 되고 같이 있어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결국 저희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와 내 친부는 각자의 교도소에 수감된 채 복역 중이에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진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사기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가끔 거래처나 친분 있는 분들로부터 그 일 들었다며 많이 힘들었겠다는 위로를 듣곤 해요. 돌이켜보면 이건 어린 시절 나를 상처받게 한 아빠에 대한 그리고 나를 끝없이 깎아내리고 모욕하던 시모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 후 친부가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한번 보내왔었어요. 여보 이거 변호사 쪽에서 왔어. 당신 친부 쪽에서 보낸 편지래. 뭐? 지금 와서 뭘 보내? 열어볼래? 줘봐. 봉투를 뜯자 낯선 필체로 삐뚤삐뚤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도 넌 내 딸이잖냐. 면회 한번 와줄 수 있겠냐? 비록 못난 애비지만 나는 너한테만은 떳떳한 애비가 되려고 노력했다. 너도 네 애미랑 같이 살았으니 알 거 아니냐. 죄 일에만 매달려 같이 사는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편네라는 걸. 너도 이제 남자를 알 나이가 됐으니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읽는 순간 손끝에 소름이 돋았어요. 말도 안 되는 연민과 자기 합리화가 잔뜩 묻어있는 문장이었고 그걸로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린 시절 저를 두고 집을 나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게 친부라는 인간이 증오스럽더군요. 읽을 가치도 없어. 이거 내가 당장 버릴게. 아니, 파쇄기에 넣어버릴 거야. 갈아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돼. 저는 그대로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로 편지를 넣었어요. 종이가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마음속에 서늘한 평온함이 번져왔어요. 엄마와 제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글 몇 줄로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한심했고 그런 인간이 제 친부라는 사실마저 이렇게 갈아버리고만 싶더군요. 한편 시모 역시 교도소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당신 들었어? 우리 쪽 아는 사람 통해 들었는데 그 여자 교도소에서 완전 왕따래. 왕따?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늙은 상간녀, 불륜녀라고 조롱 대상이래. 안에서 다른 재소자랑도 싸움 붙고 난리였다나 봐. 그래? 거참 안 됐네. 불륜도 범죄도 다 자기가 자초한 건데 어쩌겠어. 그리고 엄마와 제 브랜드는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는 매 시즌 새로운 웨딩 한복 라인을 내놓으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 브랜드 이름도 점점 더 알려지고 있어요. 각종 잡지나 기사에서도 현대식 전통을 잘 살린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고 덕분에 직원들도 전보다 더 활기차게 일하고 있죠. 다은아, 이번엔 국화꽃 모양을 자수로 넣어보면 어떻겠니? 엄마, 그거 좋아. 이번 라인엔 가을 느낌을 더 주고 싶었거든.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아주 제법인데. 그때 태어난 제 딸도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저를 꼭 붙잡고 웃어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찌릿해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그날 제가 교자상을 망치로 내려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어쩌다 눈에 망치가 들어와서 충동적으로 그걸 집어들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한테 그런 성질머리가 있었나 제 스스로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단순히 상 하나를 부순 게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날이었고 나를 갉아먹던 악의 고리를 끊어낸 날이었다는, 그리고 그렇게 그 낡은 과거를 제 손으로 부셔낸 끝에 비로소 저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웃고 남편이 곁에 있고 딸이 뛰어다니고 제 손으로 만들어낸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비참한 감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고요. 여보, 그 인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각자 원망하면서 살겠지. 서로가 잘못했다, 내가 피해자다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돼. 그건 그들 문제니까. 난 이제 신경 안 쓸래. 맞아, 우리한텐 우리 인생만 있으면 돼. 그래, 우리 인생만. 이보다 완벽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삶은 제가 주인공이고 제가 설계하고 제가 지켜낼 거예요. 이제 더는 아무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하곤 해요. 시모와 제 친부는 지금 교도소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낼까?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제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어떤 말을 주고받든 그건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엄마와 함께 만들어온 브랜드를 지키고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제가 가진 것들을 지켜내는데 마음을 쏟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울까 하는 질문에 매달렸겠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그 버팀 덕분에 지금 얼마나 값진 것들을 품고 있는지를 더 생각해요. 엄마와 저는 여전히 함께 작업실에서 웃으며 일하고 있고 새로운 홀레복 디자인을 구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계절마다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고 고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껴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엄마와 함께 일하는 시간들은 무엇보다 값진 행복이죠. 남편과의 관계도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가 겪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꺼내놓으며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다독이는 법을 배웠어요. 한때 어색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더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야 저는 깨달아요. 늘 아빠에게도 버림받은 가엾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약자가 아니었고 내내 싸우고 버티며 지켜내온 사람이었어요. 제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워온 사람이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는 용기,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무너지지 말고 누구에게도 무너지게 두지 말고 부디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며 빛나시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앞으로도 모두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그럼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